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던 건강한 분이 저녁에는 응급실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 부엌에 있는 단 한 스푼의 이것이 60세 이후 녹슬어가는 혈관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연구팀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단 8주 만에 혈관 나이가 3.8년이나 젊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약도 아닙니다. 바로 꿀입니다. 하지만 잠깐, 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꿀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이 꿀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절대로 꿀을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꼭 말씀드릴 테니 내 건강을 위해 끝까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합의학을 연구하는 이재영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현대의학이 재조명하고 있는 임상영양학의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당분이라고 치부하며 멀리했던 꿀이 사실은 노화된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꿀의 의학적 기전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혈관, 노화, vascular aging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병리학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수도관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녹이 새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0년이 지나도 깨끗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다양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만성적인 두통을, 어떤 분은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을, 또 어떤 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상의 기저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 엔도텔리얼 디스펑션입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단순히 혈관의 안쪽 벽을 코팅하고 있는 막이 아닙니다. 이 세포들은 혈류의 흐름을 감지하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하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능동적인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내피세포들이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과잉 포도당, 산화된 저밀도 콜레스테롤, oxidized LDL, 그리고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내피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피세포는 손상을 입고 상처가 난 자리에 찌꺼기가 쌓이며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 에이테로스클레로시스의 시작이며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리는 뇌졸중의 전주곡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뚜렷한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의 70%가 막힐 때까지도 우리 몸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의 회복, 탄력성, 레실리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생화학적 자극이 주어진다면 손상된 내피세포는 다시 재생될 수 있고 딱딱해진 혈관도 유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의 열쇠가 바로 자연이 선물한 황금빛 액체 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지켜보았던 한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살의 이영숙님 이야기입니다. 이영숙님은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 정년 퇴임하신 매우 지적이고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분의 노후는 평화롭고 안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내면은 질병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안색은 창백했고 손을 계속해서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밤이 무섭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발끝에서부터 냉기가 올라와서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아요. 양말을 두 켤레나 신고 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영숙 님이 호소하신 증상은 전형적인 말초 혈액 순환 장애였습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출발해 손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니 천 조절이 원활하지 않고 이는 곧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각한 불면증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 3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깼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며 불안한 생각에 휩싸이곤 하셨습니다. 그 불안의 핵심은 바로 뇌졸중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액순환 개선제와 수면 유도제를 드시고 계셨지만 약물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질 뿐 근본적인 컨디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수치상으로는 혈압이 경계성 고혈압 수준인 것을 제외하면 큰 이상 소견이 없었기에 답답함은 더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따님이 주말에 내려와 꿀 한 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친구가 추천해 준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 스푼만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속는 셈 치고요. 이영숙님은 평소 단 음식을 즐기지 않으셨고 당뇨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꿀을 멀리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다음 날 아침부터 꿀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던 따님의 권유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영숙님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섭취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늘 느끼던 머리의 무거운 느낌이 조금 덜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녁 산책을 나갈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발목에 매달려 있던 모래주머니를 떼어낸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영숙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어제는 제가 눕자마자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작은 꿀 한 스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기에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기분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생화학적이고 생리학적인 반응의 결과입니다. 꿀은 단순한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phytochemicals, 즉 식물성 화학 물질들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혈관 내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일련의 치유 메커니즘을 가동시킨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식품을 단순히 칼로리나 영양소의 공급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식품 속에 포함된 특정 분자가 우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한다는 뉴트리게노믹스, 뉴트리제노믹스, 영양 유전체학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선 천연 양리 물질에 가깝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주목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6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설계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매일 일정량의 천연 꿀을 섭취하게 했고, 대조군에게는 꿀과 맛과 향이 유사하지만 생리활성 물질이 없는 위약 플라체보를 제공했습니다. 한 8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8주 후 연구진은 두 그룹의 혈관 지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꿀을 섭취한 그룹에서만 유의미하게 상관 발목 맥파전파 속도 BATV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맥파전파 속도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의 파동이 혈관을 타고 전달되는 속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혈관이 딱딱하고 좁을수록 이 속도는 빨라집니다. 반대로 혈관이 유연하고 탄력 있을수록 속도는 느려집니다. 즉, 맥파전파 속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혈관의 경직도가 풀리고 부드러워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꿀 섭취 그룹의 혈관 나이는 평균 3.8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리학적으로 혈관이 약 4년 전의 상태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관 내 염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의 산화가 억제되었습니다. 이것은 꿀이 단순히 혈관을 넓히는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병들게 하는 근본 원인인 산화와 염증을 동시에 제어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꿀 속에 들어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잎이, 꽃, 뿌리, 줄기 등에 존재하는 노란색 계통의 색소 화합물입니다. 꿀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 꽃가루와 함께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꿀 속으로 옮겨옵니다. 꿀에는 케르세틴, 퀘르체틴, 캠페롤, 캠페롤, 아피게닌, 갈랑긴, 가랑긴 등 수십여 종의 플라보노이드가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치 혈관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는 염증성 물질들을 중화시키고 활성산소 프리 라디칼과 내피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특히 꿀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확장 작용이 매우 탁월합니다. 케르세틴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GNOS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 신호 분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꿀이 이 능력을 다시 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영숙 님이 느끼셨던 손발의 따뜻함, 다리의 가벼움은 바로 이 기전을 통해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힘차게 공급되면서 나타난 생리적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꿀에는 단순히 항산화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꿀은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글루코스 산화효소, 글루코스 옥시다세라는 특별한 효소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이 효소는 꿀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아주 미량의 과산화수소,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소독약인 과산화수소와 같은 성분이지만 꿀이 만들어내는 양은 세포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병원균과 염증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꿀이 천연 항생제라 불리는 이유이며 만성적인 미세 염증에 시달리는 노년의 혈관에 꿀이 특효약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혈관 건강은 단순히 피가 흐르는 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는 보급로의 문제입니다. 보급로가 끊기면 전쟁에서 패배하듯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의 생명력도 꺼져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꿀을 섭취하실 때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꿀 또한 섭취 방법과 타이밍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혈관에 독소를 쌓이게 만드는 당화산물 AGEs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꿀을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리에 설탕 대신 듬뿍 넣어 드십니다. 하지만 이는 꿀이 가진 생명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효소와 비타민, 생리활성 물질들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섭씨 45도가 넘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그 귀한 효소들의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60도가 넘는 끓는 물에 꿀을 타는 순간 여러분이 드시는 것은 약성이 살아있는 생꿀, 타로 하니이 아니라 그저 값비싼 액상 과당일 뿐입니다. 죽은 꿀은 혈관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정답은 미지근함에 있습니다. 우리 청아 가장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 이것이 바로 꿀이 가진 생명력을 온전히 우리 몸으로 전달하는 황금 온도입니다. 이 온도의 물에 꿀을 타서 마시면 우리 몸은 이것을 음식물이 아닌 체액과 비슷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위장에서 별도의 소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꿀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3가지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꿀의 효능을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공복기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일종의 탈수 상태와 같습니다. 밤새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었고 혈액의 점도는 가장 끈적끈적해져 있는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마시는 따뜻한 꿀물 한 잔은 혈액의 볼륨을 늘려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혈관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의 단당류는 뇌가 활동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되어 잠든 뇌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은 자고 있던 위장을 놀라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꿀물은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돕는 위대장 반사 gastrocolic reflex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아침 배변 활동까지 돕습니다. 변비가 해결되면 복부 압력이 낮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 후 소화가 진행되면서
식곤증이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믹스 커피나 단 과자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는 혈당 스파이크, 블러드 슈거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혈관 내피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정제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뚝 떨어뜨려 더 심한 피로감을 부르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의 당분은 포도당과 과당이 최적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오랫동안 에너지를 지속시켜줍니다. 이 시간에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시면 뇌에 안정적인 포도당을 공급하여 오후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주는 각성 효과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포 자체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만약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때 꿀물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레몬의 구연산과 비타민C는 꿀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의학적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한 타이밍에 꿀을 드신다 해도 그 꿀 자체가 가짜라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는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저급한 꿀들이 너무나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박사님, 저는 꿀을 몇 달이나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살만 쪘습니다. 라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의 꿀을 가져오라고 해서 성분 분석표를 확인해 보면 10명 중 7분은 순수한 천연꿀이 아닌 소위 설탕꿀이라 불리는 사양벌꿀, 슈거팻 허니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사양벌꿀이란 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꿀을 말합니다. 물론 벌의 소화 효소를 거쳤기 때문에 일반 설탕보다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양벌꿀과 천연벌꿀은 그 성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연벌꿀에는 꽃에서 유래한 수백 가지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앞서 강조한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반면 사양벌꿀은 이러한 유효 성분은 거의 없고 그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진 고가, 가오차의 설탕 시럽에 불과합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혈당만 높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색깔이 진하다고 해서 혹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꿀은 아닙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지표는 바로 탄소동 이온소비 (Carbon Isotope Ratio)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꿀의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습니다. 식물군에 따라 탄소동 이온 소비가 다른데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나 옥수수는 10퍼밀 변전도에서 20퍼밀 사이의 수치를 보입니다. 반면 아카시아나 유채, 밤나무 같은 밀원 식물에서 채취한 천연꿀은 22.5퍼밀 이하, 보통 23.5퍼밀 정도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순수한 천연꿀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꿀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제품 뒷면에 품질 표시란을 꼼꼼히 살피시고 탄소동 위원 소비 23.5% 이하라는 문구가 있는지 혹은 한국양봉협회의 1% 등급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숫자 하나를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꿀을 보관하고 드시는 도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을 뜨실 때 무심코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꿀은 약한 산성,
BH 발급대범엉을 띠고 있어 금속과 닿으면 산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파이토케미컬이 파괴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도자기, 재질의 스푼을 사용하시는 것이 꿀의 약성을 온전히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보관하실 때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꿀은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산곤에 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 보관하면 포도당이 결정화되어 하얗게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결정이 생겼다고 해서 상한 것은 아니며 중탕그로 녹이면 다시 액체로 돌아오지만 매일 챙겨 먹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상곤, 인밤리지오보도에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나 로또 같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내가 내 몸을 대하는 태도, 내가 선택해서 입에 넣는 음식,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꿀 한 스푼은 단순히 꿀이라는 식품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60세, 70세가 넘어서도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이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도구를 쥐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영숙 님이 경험하신 기적은 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꿀을 통해 자신의 몸을 돌보기 시작한 그분의 마음과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가 맑아지고 뇌가 맑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마음이 편안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 속에 잠들어 있는 꿀 한 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아, 좋은 정보였어 라고 생각하고 넘기신다면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혈관은 침묵 속에 서서히 늙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나무 스푼을 꺼내 따뜻한 물 한 잔에 꿀을 타서 마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위대한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주인의 사랑에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기분 좋은 신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숨차지 않으며 밤에는 아이처럼 깊은 잠에 드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매일 꿀물을 마시겠습니다. 내 혈관 건강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와 같은 짧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기록하는 순간 다짐은 현실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배우자 혹은 친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의사로서 더 없는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통합의학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비싼 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실용적인 건강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20대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시간은 바로 취침 1시간 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영숙 님이 극적인 효과를 보신 것도 바로 이 시간대의 섭취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단 것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취침 전 한 스푼의 꿀은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면 중 지방 연소를 돕고 혈관을 재생시키는 회복의 연료가 됩니다. 여기에는 매우 정교한 내분 비약적 기전이 숨어 있습니다. 꿀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아주 소량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혈액 속의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뇌 장벽, blood-brain barrier를 통과하여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뇌로 들어간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어두운 밤이 되면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메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꿀은 우리 몸이 천연 수면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전구체 프리커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이유는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인데 꿀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혈관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깊은 잠, 딥슬립에 빠져 있을 때라는 점입니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이때 꿀이 공급해준 에너지는 세포 재생에 온전히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취침 전 꿀 섭취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을 넘어 자는 동안 내 몸의 혈관을 수리하는 정비소에 최고급 부품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영숙님이 겪으셨던 불면증의 해소와 손발 저림의 개선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꿀을 매개로 한 신경계 안정과 혈관 회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꿀은 아침에는 시동을 거는 에너지로, 오후에는 지친 몸을 달래는 활력소로, 밤에는 치유를 위한 진정제로 작용하며 우리 생체의 리듬의 지휘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꿀을 드실 때 자신의 체질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조금 더 지혜롭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맞춤형 꿀 처방 Personalized Honey Therapy 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평소 혈압이 높고 뒷목이 뻣뻣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꿀과 레몬의 조합을 기억하십시오. 레몬 껍질에 들어있는 에리오시트린, 에리오치트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꿀과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점심 식사 후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과 신선한 레몬즙을 짜서 드시면 혈압 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냉체질인 분들에게는 꿀과 계피, 시나몬톤 조합이 명약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꿀과 계피는 몸의 양기를 북돋우고 막힌 혈맥을 뚫어주는 최고의 궁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도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 친라말데히데 성분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 속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꿀의 에너지 공급 능력이 더해지면 혈액 순환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연 강장제가 됩니다. 계피가루를 꿀에 미리 개어두었다가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십시오. 일주일만 드셔도 손끝에 도는 온기가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만성적인 기침이나 기관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꿀과 도라지 혹은 배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의 항균 작용과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이 만나면 호흡기 점막의 면역력을 높이고
가래를 사귀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꿀은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식재료와 만났을 때 그 효능이 증폭되는 촉매제, 캐탈리스트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로서 반드시 경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꿀 또한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드셨을 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이 꿀은 설탕이 아니니 괜찮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수시로 꿀을 드시다가 급격히 당뇨로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꿀이 설탕보다 혈당 지수 GI가 낮고 유익한 성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본질적으로는 당분이 농축된 고칼로리 식품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꿀의 양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게 득이 되는 섭취법과 독이 되는 상황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안전 수칙들입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꿀 섭취를 금기시해야 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12개월 미만의 영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예쁘다고 혹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꿀물을 타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위장관은 산도가 높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튼튼하여 이 포자를 자연스럽게 사멸시키거나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들의 장은 아직 미성숙하여 이 포자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포자가 아기의 장 내에서 발화하여 독소를 뿜어내면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무서운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근육 마비와 호흡 곤란을 유발하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손주를 위해서라도 돌 전에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대상은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혈당 조절이 극도로 불안정한 중증 당뇨 환자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우 식이요법의 일환으로 설탕 대신 소량의 꿀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거나 오히려 권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단순당의 농축체인 꿀은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천연 꿀이라 할지라도 섭취 직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아주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꽃가루 알레르기, 폴렌 알러지가 심한 분들입니다. 꿀은 벌이 꽃에서 채취한 산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량의 꽃가루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평소 봄철에 꽃가루 때문에 비염이나 천식이 심해지는 분들은 꿀을 드셨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술이나 혀가 부어오르거나 목 안이 간질거리고 따끔거리는 증상, 심하면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꿀을 드신 후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그것은 몸이 거부 반응을 보내는 것이니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현재 혈전 용해제나 항근고제,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에 함유된 살리실산 사리칠라테,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는 좋은 성분이지만 항근고제와 함께 다량 섭취할 경우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 한두 스푼 정도의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건강을 위해 꿀을 고용량으로 드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